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2021년 원주 시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선정한 올해의 철학책을 기념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제 소개가 무색할 만큼 그 유명하신 심리학자 이민규 교수님의 따끈따끈한 책, 생각의 각도, 잠시 멈추고 1도만 다르게 라는 책을 소재로 저자이신 이민규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이렇게 보니까 일단 인상이 네. 역시 방송 출연을 많이 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게 그냥 인상으로 느껴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일단은 요 책이기도 한데 네. 뭐 이렇게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표시도 돼 있고 한데 생각의 각도. 네. 자, 요 책이 이제 여기 원주 시민들이 직접 추천을 하고 선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일단 그 인사 말씀하고 수상 소감을 간단하게. 전 사실 이 소식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네. 특별히 반가운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2018년 3월 달에 정년 퇴직을 했는데, 그 서울 인근에서만 살아서 네. 나중에 이제 퇴직하면 낯선 곳 지방에서 좀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문경에서 몇 개월, 또 제주에서 몇 개월, 네. 또 영월에서 몇 개월, 그리고 이제 제천에서 그러니까 적게는 한 2, 3개월에서 좀 길게는 막 7, 8개월씩 이렇게 살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이제 원주에 어디 살까 이렇게 집을 구하고 있는 도중에 그리고 이제 겨우 뭐 어떻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원주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며칠 있었는데 우리 유희광 관장님께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올해 책에 선정됐다고. 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원주하고 엄청난 인연이 있구나. 정말. 굉장히 반갑고 아무튼 네. 기뻤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왜 이렇게 깜짝 놀라시냐고 그래서 네. 원주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이런 네. 연락을 받아서 전 정말 반갑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원주와 무슨 인연이 있으신 것 같네요, 진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2005년에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네. 요 책으로 100만 부. 와. 엄청난 부수예요. 한국 인구 대비 100만 부면은 이거는 정말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이 저자로 이제 게다가 이 책이 중국, 대만, 일본, 태국 등에까지 번역이 돼서 네. 인터내셔널 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2021년도 3월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이죠. 생각의 각도를 서기하기 위해 모셨는데 벌써 3쇄더라고요. 네, 이제 4쇄 들어갔습니다. 네. 4쇄가 또 들어갔답니다. 역시 팔리는 책은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출판사 아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책이 잘 나갑니까? 그러니까 출판사 편집자가 하는 말이 좋은 거를 주시면 잘 팔립니다. 그러는데 자, 뭐 소개를 이제 그렇게 드렸으니까 일단 독자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글이 짤막짤막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러고요. 며칠 네. 전에 그 독자 한 분 이메일 보내신 거는 그 운전할 때 자기 이제 끼어드는 차가 있고 그러면 뭐 욕하고 그래서 자기 집사람한테도 좀 혼난 적이 많은데 이 책에서 뭐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봤더니 진짜로 신기하게 욕을 안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런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분도 굉장히 실천적으로 책을 이 책이 정말 좋은 게 활용하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독자분들에게 메일이 많이 오나요? 많이 옵니다. 역시. 원주까지 찾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역시. 저는 독자분들한테 메일을 몇 번 받긴 했지만 네. 역시 종류가 다른 선생님. 아무래도 자기개발 책이고 이제 뭐 직접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독자분들하고 구체적인 어떤 소통이 네. 많이 일어나는 책. 저는 그 제자 소개 이메일 주소를 써놨는데요.
저에게 이제 책 읽고 메일 보낸 분한테는 뭐 반드시 답장은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책을 좀 몇 권 내긴 했지만, 네. 책 각자 한 권 한 권이 음, 또 나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 책 생각의 각도에도 음. 역사가 있던데, 이게 또 선생님의 개인사하고 또 음, 따님하고 그렇습니다. 관련이 있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은 그 책이, 내가 이런 책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하실 때 그때 상황, 네. 집필 동기, 네. 요걸 좀 독자분들께 들려드리면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올 3월 달에 결혼을 딸이 했는데요. 네. 몇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네. 그리고 좀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걱정도 많이 되고 결혼하면 이제 참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얘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까? 저는 이제 심리학자니까 네. 그동안 뭐 이런저런 책도 쓰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들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메모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나더니 왜 그 양탄자에서 빵가루 하나 발견하게 되면 계속 빵가루가 보이듯이 네. 해주고 싶은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100개, 200개, 300개 가까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많은 얘기를 언제 해준단 말이냐. 그것도 요즘에 이제 저희 딸이 저보다 더 바쁜데, 네. 설사 또 시간이 뭐 남아 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뭐, 감동의 아버지, 지금부터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이럴 리는 사실 만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책을 써서 좀 되겠구나. 자기가 필요할 때 뭐 읽어볼 수도 있고, 뭐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죽고 뭐 떠난 뒤에도 읽어볼 수 있도록 책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 책으로 엮어가지고 올 3월 21일에 결혼했는데, 그 때를 맞춰서 이제 책을 출판하고 결혼 선물로 줬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딸을 위해서 쓴 책이긴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고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남녀노소에게 다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모든 책의 탄생 과정이 그렇지만 다 사연도 있는데 역시 책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똑같네요. 네. 그 수백 개의 메모. 이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뭔가 좀 쓰시려면은 네. 이 교수님처럼 이렇게 평생을 연구하시고 이렇게 활동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아이디어들을 메모로 정리를 한다. 역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걸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 책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비록 내가 우리 딸에게 선물로 시작한 거지만 이 책을 받을 독자들이 자기 삶 속에서 그때 이러저러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야, 역시 이렇게 훌륭한 필자분은 역시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저는 사실 뭐 지갑을 안 갖고 다녀도 네. 젊었을 때부터 항상 볼펜하고 수첩은 가지고 다녔습니다. 네.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하지만. 네, 그렇죠. 이게 저도 가끔씩 이제 이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또 그런 점도 생각이 나네요. 저 사실 딸이 없어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근데 교수님은 절대로 꼰대 아빠 스타일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 모르겠어요. 저 아이들이 꼰대 아빠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인상도 그러시고, 또 심리학도 하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심은 하긴 하죠. 네. 근데 저는 저는 내 아들만 하나 있어서 딸에 대한 그 감정을 모르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런 애정 표현이 옛날 어르신들이 다 좀 섬세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무뚝뚝하잖아요. 또 한국. 근데 제 여동생 결혼식 날 저희 아버님이 온 친척들이 저희 집에 결혼식 끝나고 집에 와서 축하해 주는 자리인데 아버님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저희 방이 옛날에 제가 따로 쓰던 방이 있었는데 그 방 저쪽에 따로 또 바깥으로 나가는 그 빈 공간이 이제 막혀가 창고로 쓰는데 네. 그쪽에 어머니가 뭘 좀 가져오라 그래서 가지러 갔다가 뭐가 흐느끼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살짝 봤더니 아버님이 요 자세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우시는데 저 공감 갑니다. 야, 이 교수님은 결혼식 때 그렇게 눈물 안 나오셨나요? 안 했습니다. 네. 평소에 뭐 어느 정도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야, 어쩌면 이 메모 하나하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네. 이게 연습이 되고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네. 당일날 그 올라오는 눈물을 참으실 수 그럴 있지 수 않았는지 있습니다. 네. 하시는데 참 이 따님이 네.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면서 네. 그 오히려 따님이 많이 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책이 이제 네. 제목이 참 좋습니다. 각도, 저희 철학에서는 관점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하는데 네. 근데 보니까 이 책의 문장 자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구나. 네. 이 책을 읽으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좀 저자 선생님께 좀 안내를 좀 받아봐야 되는데 이 책 전체의 얼개가 된 게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르게 느끼고 또 다르게 행동하고 결국은 그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 그래서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다른 차가 팍 끼어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하면서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끼어들지 못하도록 바짝 앞차에 붙이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양보를 해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약속에 늦는다. 그러면 굉장히 짜증을 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늦는구나. 그리고 책이나 읽을까? 이러죠. 또 어떤 사람은 실현을 당하면 폐인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시인이 되기도 하고 그거를 분발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더 성공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각기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왜 다르게 행동을 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각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극 상황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근데 사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네. 이제 그의 운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네. 생각이 있다. 네, 맞습니다. 거기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지, 네. 이게 어떤 뜻인지. 네. 이 책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생각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각도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첫 페이지에 딱 이 문장만 썼는데요. 조금 전에 했던 말씀드렸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은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양보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당신 왜 지금 욕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 차가 끼어드니까. 이제 친구가 늦게 와서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럼 왜 짜증을 내세요? 물어보면 그 사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늦었잖아요. 그렇죠. 뭐 너무 당연한 그렇죠. 얘기 아닌가요? 아이가 엉망인 성적표를 받아왔다. 그런데 화를 내는 아버지가 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면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냐고 얘기하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외로요, 무의식적으로 이 자극 때문에 이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극의 반응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S라는 자극이 R이라는 반응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일부의 소수는 차가 끼어들어도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못 끼어들게 하고 욕을 안 할까요? 뭐가 있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의식하지 못해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저게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생각을 하거나 왜 저 따위로 운전을 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클락슨을 울리겠죠. 그런데 후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양보를 해주는 사람은 다른 생각이 그 중간에 있겠죠.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뭔가 사연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들 때문에, 성적 때문에, 뭐 끼어들기 때문에, 늦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제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우리는 항상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반드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해도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간에 생각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각도를 바꾸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점검하고 내가 각도를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각도 때문이라서 뭐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죠. 철학을 하셨으니까 히랍의 노예 철학자 에픽테투스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괴로움을 겪는 건 사물 때문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견해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도 비슷한 얘기 했죠. 세상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없다. 당신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훨씬 중요한데 거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이 있다는 생각조차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각도가 습관화된 사람은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이제 말씀하시면서 에피테투스를 네. 얘기를 하니까 네. 맞아, 그렇지, 옛날에 그런 거 배웠지. 근데 저는 이제 그 박사과정 진학한 뒤로는 이제 거의 동양철학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 똑같지는 않지만 네. 이 조선 유학자 가운데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퇴계, 네. 성학십도, 형통성정도의 핵심이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얘기가 아닌가. 네. 네. 어찌 보면은 이게 자기 수양, 네. 자아 수양하는 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하고 네.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운전을 하다가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그 상황이 되면은 네. 저도 모르게 또 네. 그런 생각이, 그 행동이 튀어나온다는 게 네. 이게 그래서 쉽지가 않지 않은가.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자극이 오면은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은 잠깐 멈추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부제도 잠시 멈추고 네. 1도만 다르게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러려면은 좀 이 말씀대로 네. 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다음에는 내가 좀 조심해야지 하는 생각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내가 공부한 철학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다 하는 건데, 연결되는 거죠. 근데 1도 네. 사실 굉장히 작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일자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상담을 할 때 네. 아주 다양한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나의 배경이 이래가지고 실연을 당해서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나 자극, 아버지나 지금 현재의 배경 이런 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우리가 그 환경이나 자극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담자들한테 권하거든요. 이 자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신이 처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그 사람의 가족들을 면회해 보면 큰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작은아들은 술은 입에 대지도 않고 굉장히 건실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에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십니까?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인데. 그럼 그분 얘기는 내가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술을 안 마시겠습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작은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한테 자랐는데 어떻게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이나 자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그럼 내담자들이 네 교수님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막막해요.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살짝 바꿔가지고 생각을 살짝만 바꿔보세요. 그리고요. 1도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거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뭐 교수님부터 잘 아시겠죠? 도덕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덕경. 그 세상의 모든 큰 일은, 작은 일에서 비롯되고, 네. 어려운 일은 쉬운 데서 비롯된다. 네. 이 말을 뒤집으면,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해내려면 이 쉬운 일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각도를 바꾸는 것도요, 아주 작은 일, 이를테면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어떤 인사말을 하면서 나올까, 이런 거 바꾸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문자를 보낼 때 여태까지 안 쓰던 단어를 한번 써볼까, 이런 건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큰 거를 바꾸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죠. 확실히 이게 병인 것 같아요. 네. 같은 얘기인데 도덕경을 인용해 주시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 이 일도라고 하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벌어진 갭의 차이가 맞습니다. 왜 크게,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네. 때 핸들의 1도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가잖아요. 그 공기총 사격할 때도 네. 정조준에서 각도를 1도만 바꿔도 탄착 지점은 완전히 다른 데로 네. 가서 이제 이 총알이 박히니까요. 이렇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씩 조금씩 바꾸다 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하고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80도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씩 바꾸다 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드신 거는 뭐 음주라든가 네. 그다음에 운전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예를 들었지만 네. 결국 그렇게 해서 1도의 차이를 만들어내서 네. 궁극적으로 갈 목적지는 좀 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결국 그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행복한 삶 맞습니다. 그럴 텐데 네. 근데 아무래도 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하고 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하고 저는 그런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해피니스의 개념이 뭐지? 네. 왜 철학하는 인간들이 좀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불행할까? 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네. 도대체 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거지? 그 세 가지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떤 걸까? 저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만나는 대상과 관심의 대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철학하는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불행한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만나다 보면,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다거나, 부부가 사이가 안 좋다거나, 또는 뭐 우울증을 겪는다거나, 뭐 강박증을 겪는다거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씩 문제는 다르지만, 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과 세상에 대한 생각의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죠. 마이너스 각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불행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각도로 자기 일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도 그렇고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고, 비슷하게 생겼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데도 다르다는 얘기죠. 그분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이에요. 만족하고, 지지하고, 믿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이죠. 의심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각도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과도 좋고 행복하겠죠. 근데 불행한 사람들은 똑같은 처지에서도 마이너스 각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의 거울이라고들 하잖아요. 자기가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그렇게 반응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역시 이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주로 만나시는 분들하고 또 제가 만나는 분들이 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이제 사실 자기를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맞아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는 철학에서도 나오고 뭐 문학에서도 나오고 네. 그런 얘기인데 오히려 이 철학하는 분들은 네. 생각이 단단하잖아요. 네. 다른 아무래도 사람하고 섞이기 쉽지 않고 고집스럽고 네. 자기 자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꼭 행복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게 뭐가 다른 건가요? 오만한 건가요, 그거는? 글쎄요, 그건 잘 철학하는 분들을 만나보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본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 뭐 자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꼭 저도 그렇고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지 모르겠네. 네.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아무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친절하고 또 자기 자신을 믿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마도 저는 대신에 이제 그 제 스스로들 이렇게 하는 게 큰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제 와이프는 저보고 맨날 이 천하의 가장 이기적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뭐 맞다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A라고 말해도 상대방이 B로 알아들으면 그건 뭐 우리가 B를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적어도 그 분에게는 이렇게 보였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면 되죠.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관점이죠. 그분의 관점. 근데 참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게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넌 참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들어도 그렇게 아주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 별로 느낌이 없는데 저랑 뭐 연애할 때부터 따지면은 뭐 한 30년 세월을 같이 강도가 다르죠. 네, 저한테 막 이 천하의 이기적인 놈 막 이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당신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눠봐야 된다. 저는 그래요. 그냥 이기적이라 그러면 당신이 이기적이라는 거는 내가 존중할게.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뭐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뒷말을 했어야 되는데 뒷말을 안 하니까 문제가 그냥 이기적이다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도 그냥 뭐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의외로 사람들은 너그러워집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해라.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이 책의 다른 점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보통 능력. 동물에게는 없지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참 고유하고 탁월한 능력이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교수님은 능력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네. 기술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왜 기술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건 인간만 갖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고,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보면요, 교수님 생각이 나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나는데 저더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냥 그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고, 이거는 자율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 같이 느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또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고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생각의 각도를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관점이나 생각을 바꾸도록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생각이라는 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또 공부하고 연습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거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듯이 이것도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고 연습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관점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생각이라는 건 공부하고 연습하면 달라진다는 기술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기술을 참 익히기가 네. 쉽지 않지만 그 부분을 익혀 나가기 위해서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도 네. 작은 데부터 출발하라. 네. 이제 그걸 이제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이 책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이라는 건 이렇다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뭐 쓰진 않았어요. 네. 근데 시종일관 제가 독자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행복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일단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믿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놀이처럼 즐기고 주어진 여건을 누릴 수 있어야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 돈을 많이 벌고 크게 성공하더라도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다거나, 그 배우자 관계일 수도 있고요, 자녀와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자기 하는 일을 지겨워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은 이 세 가지: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가 하는 일과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뭐 누구도 감히 뭐라고 그렇게 딱. 근데 그게 참, 그렇게, 정말 공감이 되지만, 네.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 네. 결국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게 네, 맞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네. 공감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전체 책에 대한 얼개라면은, 네. 좀 간단한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네. 이제 1부, 2부, 3부가 이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단 맛보기로 몇 가지 좀 이 시청자분들과,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맞아 하고 답을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또 여기 책에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뭘까요? 이게 궁금하네. 중요한 거구나. 네. 비행기 탈 때 위험한 상황이 되면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써야 될까요? 당연히 요즘에는 이제 많이 훈련도 받고 들어가지고 내가 먼저 써야지 남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 딱 그게 나오니까 근데 이 제1부 자신을 사랑하기에 네. 되게 뭔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예를 가져오신 이유가 뭘까요? 되게 아, 궁금했어요. 예. 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맨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끌어올린 이유도 있습니다. 왜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산소 마스크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비행기 타면 그 승무원들이 타자마자 이 구명조끼하고 산소 마스크 가져와가지고 이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면서 네네. 설명하잖아요. 이 구명조끼하고 산소 마스크는 본인이 먼저 쓰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근데요, 우리가 살 때,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어려운 사람들, 가족들, 뭐,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승무원들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이 설명이구나.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가족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숨을 쉴 수 없으면 옆에 그렇죠. 있는 가족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은 친절이나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엄마들, 부모들, 자식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뭐 시부모들 사랑하고 뭐 친절하고 베풀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른 우물에서 물을 퍼가지고 누군가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주려면 식량을 주고 싶다 그러면 내 곳간에 넘쳐나야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 수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풀 수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요, 관계가 나쁜 분들, 뭐 부부 간의 관계건, 자녀와의 관계건, 그리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그리고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 살인을 하는 사람들, 이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죠.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그런데 핵심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코지 못하죠. 그리고 우울할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 세상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친절을 베풀려면 전제 조건이 바로 가장 먼저 자기에게 친절하고 사랑하라는 거야.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하다 보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져요. 그래서 BTS 뭐 요즘 정말 네. 세계적인 가수죠. 2018년인가요? 그 앨범 타이틀이 아마 Love Yourself일 네.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모든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거예요. 네. 유엔의 연설에서도 그 메시지를 하긴 했었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일단 내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우물을 팔아. 네. 그래야 좋은 그 표현이네요. 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의 목도 축일 수 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또 그런 상상이 되네요. 네. 근데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본인이 터득해야 될 부분도 연습해야 있지만 되고 공부해야 네, 되죠. 또 개인의 성격도 있고 맞아요. 그게 제가 음. 요즘에 저희 아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이제 음. 요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그걸 최근에 알았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네, 네.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아들한테 네. 이거 설명해주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네. 그 깨달으면 사실 좀 섭섭하죠. 그렇죠. 서운하죠. 네. 그런데 생각의 각도를 살짝 바꾸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걸 깨달으면 굉장히 자유스러워집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노래방 가면 네. 다른 사람 노래 열심히 듣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부를 노래 찾느라고 그렇죠.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다음에 뭐 부르지? 어.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애들도요, 우리 없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교수님, 학생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 학생들이 교수님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뭐 교수님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 모임 가잖아요. 그럼 지네들끼리 더 재밌게 놀아요. 그리고 이제 술값이나 내주고 빨리 나와주면 더 고마워하고 더 좋아해요. 아, 교수님 굿 티처시네요. 근데 이걸 깨닫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아. 걸렸어요. 근데 실제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상담하다 보면 그 발표 좀 잘못했다고 굉장히 우울해하고 막 곱씹고 고민하고 막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도 그만두겠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발표를 보고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걸 생각도 안 하는데 네. 저는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난 케이스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나 이 분야로 나가고 싶은데 너는 그거 안 맞는 것 같아. 그 말 한마디 진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을 원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보면 그 담임 선생님은 막 몇 박 며칠씩 고민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너는 그렇죠. 안 맞는 것 같다. 네. 근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그 담임 선생님이 나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생각해서 나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그 조언을 해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담임 선생님은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다들 착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이펙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대 중앙에 내가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실수도 계속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스럽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도 강조하는 게 이 범죄가 아니라면, 그리고 나쁜 행동이 아니라면,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라면 남의 눈치 보지 마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결론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굉장히 자유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돼요. 그래서 그 자제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자유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른 방식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 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네. 왜 학자들이 논문 발표하면 네. 전 우주가 자기를 지켜본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다 딴 생각, 뭐. 사실 그냥 수많은 학술 대회에서 수많은 발표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동일한 전공이 아니면 네. 그렇게 뭐 유심히 보지도 않고 네. 사실 알아듣지도 못하고. 네.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네, 네. 하니까 오히려 또 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참 아들한테, 근데 아빠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꾸 하셔야죠. 그래야지 대화도 되고, 또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표현을 해야지 또 이제 이해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되게 중요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제가 인간관계가 되게 척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나쁜 편은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 걸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금과 옥조처럼 딱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으면은 네. 무조건 칭찬을 해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칭찬 전략을 써먹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칭찬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네. 뭔가 독특한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게 뭔가요? 이거 되게 독특한 궁금했어요. 비법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사귀고 싶다, 뭐 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럼 전공법은 그걸 표현하는 거겠죠. 네. 당신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뭐 나 당신 호감이 갑니다. 좋아합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뜬금없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뭐 무슨 흑심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전곡복 쓰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게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굉장히 그 안전한 우리가 전략을 찾아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말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교수님 저에게 교수님은 왜 심리학을 전공하셨어요? 저는 심리학 참 생각만 해서 짜증나던데 뭐 그리고 고향이 어디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향을 얘기하면 난 그 지방 출신들 영 마음에 안 들던데 그러면 제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네. 거기 출신이라고요? 제 굉장히 친한 친구가 거기 출신인데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그 친구도 그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정말 인간성도 좋고요. 그 학교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명하던데 선생님 어떻게 뭐 자랑스러운 점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편해지고 좋아지죠. 왜냐하면 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취향이나 뭐 취미나 또는 특기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지역이나 또는 출신이나 학교나 이런 거를 싫어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좋아하면 좋아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확장된 자아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개념은 자아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출신이나 또는 취미나 뭐 특기나 뭐 전공이나 출신이나 이런 건 다 확장돼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터치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진심을 담아서 저는 사실 동양철학 잘 모르는데 교수님은 동양철학에서도 이 분야를 전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교수님은 이걸 전공하셨던데 좀 저에게 뭐 좀 쉽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참 굉장히 남다른 접근하고 계시던데. 그건 잘 써먹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회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우리가 다른 데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아이들하고 자녀하고 친해지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는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몰라. 너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너는 왜 그따위 친구들하고 어울리니? 넌 그것도 가수라고 좋아하니? 그건 너는 왜 그런 노래만 좋아하니? 그러면 다 제가 옛날에 했던 말들이에요. 그 아이는 네. 우리 아빠가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뒤집으면 아이하고 친해지려면 아이에 대해서 직접 아빠 너 정말 사랑해 이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것도 좋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에도 관심을 갖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고 그걸로 주제 삼아서 얘기도 해보고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를 좋아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너 그 친구 한번 데려와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 아빠는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자, 이제 1부를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사실은 더 많이 준비를 했지만 좀 시간상의 제한도 있고 또 독자분들이 직접 책을 읽으면서 또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요거는 사실 저한테는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잘 실천하고 살아가려면 그래도 지혜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되게 중요한 게 요게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 자신과 혼자서 주고받는 말, 네.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 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생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다 이거는 의식하지 못해도요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전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까요?
배가 출출한데 뭐 먹을까? 밥하기는 귀찮으니까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 셀프 토크, 내면의 대화, 자기와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울한 사람들은요, 계속 우울한 대화를 자기 혼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도요, 또 월요일이라고 정말 지겨운데 가야 돼. 뭐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야 되지. 이런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출근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뭐 출근할 때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뭐 피곤하긴 하지만 가서 즐겁게 일을 해보자. 그러려면 좀 남보다 먼저 가야 되겠지. 그럼 서로 이제 자기 안에서 내면의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내면의 대화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 내면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로 그 내면의 대화라는 거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서 온 몸의 세포에 다 퍼져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면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은 내가 어떤 내면의 대화를 주고받는지 분석하고 점검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진짜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왕이면 밤에 라면을 끓여 먹을 때라도 혼자서 이렇게 그래 추천한데 라면이나 먹을까? 그런 거 좋아하잖아. 맛있게 잘 먹어라. 스스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다독여주면서 네, 네. 그래야 살도 안 찌고 자기 건강에도 좋고. 자기의. 맞아요. 그러니까 대화하기 참 힘든 세상인데 자기 자신과 그렇게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네. 자기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사실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매일매일 쌓아가다 보면 정말 지혜가 생기고 제가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 마치고 또 2부, 3부에서 더 나아간 이야기,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